내 아들 어딨니? 내 아들 안 돼! 가지마! 왜?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30살, 대기업 입사 후 이제 막 꽃을 피우려던 내 아들 수연이,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을 보낸 그 차가운 빈소에서 저는 30년간 제가 믿어온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아들이 죽으면서 저에게 던진 마지막 숙제 때문이었죠. 피 묻은 유품 속에서 발견된 편지 한 장. 그 속에는 저조차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의 추악하고도 가련한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나 사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로 시작하는 그 아이의 고백. 대체 수연이는 초등학교 6학년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그 아이를 낳아준 친어미의 뺨을 조문객들 앞에서 후려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평범한 부자의 가면 속에 숨겨져 있던 그 기막히고도 잔인한 30년의 추적을 지금 시작합니다. 30년 전 제 세상의 중심은 온통 민정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온종일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돌아와도 아파트 입구에 핀 목련보다 환하게 웃는 그 여자의 얼굴만 보면 온몸의 피로가 비눗방울처럼 흩어지곤 했죠. 저는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대신 퇴근길엔 민정이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잊지 않았고, 한겨울엔 미리 보일러를 켜 거실 바닥을 뜨끈하게 데워놓는 것으로 사랑을 고백하곤 했습니다. 현장 식당에서 고기 반찬이 나오면 몰래 챙겨두었다가 민정이의 밥 위에 얹어주던 그 투박하고도 정직한 마음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여보, 손이 이게 뭐야? 상처투성이네. 내가 약 발라줄게. 민정이는 제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손으로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저 높은 타워 크레인 위에서라도 뛰어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집 거실창으로 쏟아지던 햇살, 보글보글 끓던 된장찌개 냄새, 그 모든 평범한 풍경들이 저에게는 눈물겹도록 과분한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행복 속에도 가끔 미세하고도 이상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쉬는 날이라 밀린 빨래를 대신하려는데 민정이의 겉옷주머니에서 빳빳한 영수증 한 장이 툭 떨어지더군요. 평일 대낮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저 멀리 양평의 한 카페에서 결제된 내역이었습니다. 민정아, 평일에 양평까진 어쩐 일이야? 피곤했을 텐데. 세탁기를 돌리며 무심코 던진 제 질문에 민정이는 흠칫하며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칠 뻔하며 뒤돌아봤습니다. 아, 그거? 회사 선배가 요즘 내가 너무 기운 없어 보인다고 바람 좀 쐬자고 해서 데려가 준 거야. 나 요즘 회사 일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서 잠깐 숨 좀 돌리고 왔어.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속상하다. 오히려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민정이의 모습에 제가 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생하는 아내가 안쓰러웠을 뿐인데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 누군가와 조용히 속삭이던 통화소리, 그리고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전화를 끊으며 짓던 그 서늘한 무표정. 하지만 저는 제 눈을 가렸습니다. 이 화목한 가정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비겁하게 만들었죠. 수연이가 태어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도를 넘길 무렵 민정이는 외출이 잦아졌고, 돌아올 때면 화장은 번져 있고, 옷에선 제가 전혀 피우지도 않는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정이는 제 눈을 맞추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친구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달래주느라 좀 늦었어. 담배 냄새? 아, 옆자리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피우더라고. 내 옷에까지 다 배었네. 그치? 나 얼른 씻고 올게. 그녀는 제 화를 도두기보다 늘 미안한 척, 상냥한 척하며 제 의심을 잠재웠습니다. 저는 그런 민정이를 보며 그래, 독박 육아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럴까 싶어 오히려 마음이 짠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 다정함도 아이가 아픈 날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이가 갑자기 자지러지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겁이 나 민정이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연결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가 다 되어갈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민정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과 번진 입술 화장. 그녀의 몸에선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여 역하게 올라왔습니다. 당신, 애가 열이 이렇게 나는데 대체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제 고함 소리에 민정이는 움찔하기는커녕 오히려 귀가 아프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제 가슴을 밀어냈습니다. 당신은 참 사람을 숨막히게 해. 애 키우다 보면 좀 아플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세상 무너진 것처럼 유난이야? 사람을 무슨 애 버리는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쳐다보네. 나도 밖에서 사람 좀 만나고 숨 좀 쉬고 살아야 당신한테 웃어줄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진짜 집에 들어오기 싫어져.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향해 웃어주던 그 목련 같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길을 잘못 든 사람처럼 위태롭고 날카로웠죠. 저는 그날 밤 펄펄 끓는 수연이를 품에 안고 차가운 응급실 복도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방 출장 일정이 예상보다 하루 일찍 마무리되어 저는 가족들을 놀라게 해줄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양손에는 민정이가 노래를 부르던 지역 특산물 과자와 5살 수연이를 위한 장난감 자동차가 들려 있었죠.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손길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들 자고 있으려나? 거실은 이상하리만큼 적막했고 수연이의 방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틈 사이로 옅은 불빛과 함께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깔깔거리는 민정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낯선 남자의 낮은 음성.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며 손에 들고 있던 짐꾸러미가 바닥으로 힘없이 추락했습니다. 툭 하고 과자 상자가 구르는 소리가 났지만 방 안의 두 사람은 눈치를 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제발 환청이길. 내 완벽한 세계가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침대 위에서 낯선 남자와 뒤엉켜 있던 민정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황해 옷가지를 챙기느라 급급한 남자의 얼굴과는 달리 민정이는 흐트러진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오히려 저를 빤히 쏘아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죄책감 한 점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잠을 깨운 불청객을 보듯 귀찮음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일찍 오면 일찍 온다고 미리 얘기 좀 해줬어야지. 사람 정말 당황스럽게 만드네. 그 얄미운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수연이가 저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감히 내 집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 절규에 민정이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는 이미 쥐새끼처럼 방을 빠져나갔고 그녀는 거울을 보며 번진 립스틱을 태연히 닦아내더군요. 내 집? 자기야, 착각하지 마. 이 집 전세 자금 우리 부모님이 해준 거야. 당신 그 쥐꼬리 같은 현장 수당으로 10년을 모은들 이런 집구석이라도 만져봤겠어? 내가 당신 기 세워주려고 당신 이름으로 계약서 써준 게 내 실수지. 그녀는 화장솜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 당신이랑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 퇴근해서 시멘트 냄새 풍기며 들이대는 당신 손길. 사실은 소름 끼치게 싫었거든.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우린 애초에 급이 안 맞았어. 그녀는 마치 거추장스러운 허물을 벗어던지듯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짐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제가 바쳤던 그 지독한 의리가 단 5분 만에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수연이는
우리 수연이는 어떡하라고? 제 처절한 외침에 현관문을 나서려던 그녀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본 그녀의 얼굴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골치 아픈 짐을 떼어냈다는 듯 홀가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술을 뗐습니다. 수연이? 자기가 그렇게 애틋해하는데 자기가 키워야지. 난 이제야 내 인생 찾아서 나가는 건데 그 애가 내 발목 잡게 할 순 없잖아? 피도 눈물도 없는 그 말에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듯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양육권이고 뭐고 당신이 다 가져. 서류는 나중에 사람 편으로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잘 찍어줘. 그리고 나중에 애 앞세워서 찌질하게 연락할 생각 하지도 마. 우리 이제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니까.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세계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바닥을 긁으며 울었습니다. 손톱이 깨져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문 뒤에서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5살 수연이가 커다란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가는 거야? 나 때문에 화난 거야?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울지 마. 작고 여린 손으로 시멘트 가루가 박인 제 거친 뺨을 닦아주는 그 아이를 안는 순간 제 심장이 갈갈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여자는 이 어린 영혼에게 평생 씻기지 않을 낙인을 찍고 떠난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부서질 듯 품에 끌어안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수연아. 저 여자가 너를 버렸다면 나는 세상을 버려서라도 너를 지키마. 너를 남겨두고 간 그 발걸음이 평생의 한이 되도록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키워내마. 지옥 같은 정막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쓰레기처럼 내던지고 간 이 아이만큼은 제 목숨을 깎아서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여자가 떠나고 남겨진 텅 빈 집, 제 곁엔 오직 5살 수연이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오직 수연이라는 3글자를 위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일어나 우유 배달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빌라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녀석의 유치원 가방에 새겨진 만화 캐릭터 가방을 사줄 생각에 입가엔 늘 미소가 번졌습니다.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짊어졌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소금기 가득한 땀방울이 눈을 찔러도 저는 안전모를 고쳤으며 버텼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인부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저는 구석에서 식은 도시락을 까먹으며 10,000원 한 장이라도 더 아껴 수연이의 영어 학원비를 보탰습니다. 제 옷은 구멍난 메리아스의 낡은 작업복뿐이었지만 수연이만큼은 늘 백화점에서 산 반듯한 옷을 입혀 학교에 보냈습니다. 아빠, 나 이번 시험 100점 맞았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빠 호강시켜줄게요. 초등학생이 된 수연이가 고사리 손으로 건네는 100점짜리 시험지는 제 훈장이었습니다. 녀석은 속이 깊었습니다. 아빠가 피곤할까봐 밤마다 제 거친 발을 고사리 손으로 주물러주던 아이. 그 아이를 보며 저는 발바닥에 박인 굳은 살의 통증조차 잊었습니다. 그렇게 수연이가 초등학교 6학년 되던 해 가을비가 추적추적 하루 종일 내리던 어느 날 하굣길에 빗길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저는 제 심장을 쥐어짜며 빌었습니다. 신이시여,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제 아들만큼은 제발. 피범벅이 된 아이를 수술실로 밀어넣고 저는 복도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급히 달려온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환자가 과다출혈이라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환자 혈액형이 A형 맞으시죠?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A형요? 그럴 리가요. 제가 O형이고 애 엄마가 B형인데. 제 대답에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검사 결과 확실한 A형입니다. 일단 급하니까 수혈부터 진행할게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저는 넋이 나간 채 차가운 병원 복도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내 목숨 같은 자식이 의학적으로는 절대로 내 아이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의 그 아득한 공포를 아십니까? 간호사의 그 무심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와 온몸에 피를 얼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어둠 속에서 짐승처럼 말았습니다. 잠든 수연이의 머리맡에 앉아 그 아이의 얼굴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저의 투박한 턱선도 거친 진흙색을 닮은 제 눈썹도 전혀 닮지 않은 저 매끄럽고 낯선 생김새. 그동안은 엄마를 닮아 예쁘구나 하며 넘겼던 그 모든 특징이 이제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눈을 찔러댔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 지옥의 문을 여는 심정으로 결코 만져서는 안 될 금기 같았던 유전자 검사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던 날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 셔츠를 적셨고 심장 박동은 귓가를 때리는 천둥 소리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제발 아니길. 내 심장을 다 도려내가도 좋으니 이 종이 위에 적힌 글자만은 거짓이길. 하지만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드러난 문장은 잔인하리만큼 명료했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 관계 불성립. 그 순간 제 세상은 소리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차가운 5글자가 제 심장을 관통해 지난 13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찢어놓았습니다. 김민정, 그 추악한 여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철저히 기만했던 겁니다. 남의 남자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저를 안식처 삼아 이용했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뻔뻔하게 웃으며 저를 가짜 아빠로 만들었던 것이죠. 제가 현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벌어온 돈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의 핏줄을 입히고 먹였습니다. 제가 녀석의 똥기저귀를 갈고 밤새 열을 체크하며 가슴 졸였던 그 수만 시간의 헌신이 사실은 거대한 사기극의 소품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해일처럼 밀려와 뭐든 닥치는 대로 때려 부셔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은 충동뿐이었습니다. 복수라는 2글자가 머릿속을 하얗게 채우며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광기 어린 소음 속에서도 수술 부위가 아픈지 끙끙대며 잠꼬대를 하던 수연이가 쉰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 있어? 그 목소리에 멈칫하며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가느다란 팔, 수술 때문에 헬쑥해진 얼굴. 그 얼굴을 보는데 갑자기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나를 세상의 전부로 믿고 있는 이 아이가 사실은 어른들의 더러운 욕심 사이에 끼어 길을 잃은 가장 큰 피해자였으니까요. 녀석이 무슨 잘못입니까? 자기가 누구 피를 이어받을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검사 결과지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래, 수연아.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아빠가 평생 네 곁에 있을게. 겁에 질린 아이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제 안의 불길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제가 손톱이 빠지도록 일에 키운 내 새끼. 저는 어금니를 꽉 물고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히 무덤까지 가져가겠노라고. 너는 누가 뭐래도 하늘이 내게 준 단 하나의 진짜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비밀을 삼킨 세월은 눈이 시리게 빨랐습니다. 수연이는 제 결심에 보답이라도 하듯 누구보다 올곧고 반듯한 보석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그 흔한 방황 한 번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교가 끝나면 공사 현장 입구까지 찾아와 흙먼지 투성이인 제 작업복을 털어주며 웃던 녀석이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나는 아빠처럼 속이 아주 깊고 단단한 사람이 될게요. 두고 보세요. 녀석이 명문대에 합격하던 날, 저는 현장 구석에서 남몰래 훔친 눈물로 바다를 이룰 뻔했습니다. 대학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던 기특한 녀석은 어느덧 대한민국 누구나 아는 대기업의 신입사원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녀석은 제 거친 손목에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손목시계를 채워주더군요. 아빠, 이제 현장 일 그만두세요. 제가 이제 아빠의 든든한 기둥이 될게요. 30살이 된 수연이는 어느덧 저보다 어깨가 넓은 늠름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번듯한 여자친구를 데려와 아빠, 저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수줍게 웃을 때 저는 비로소 25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안방의 기억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내 인생 이만하면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안도하며 제 생의 마지막 할 일을 다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노을이 붉었습니다. 수연이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포상금을 받았다며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제가 오늘 거하게 한 통 낼게요. 우리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어요. 일식집 예약해뒀어요. 저는 평생 몇 번 입지도 않은 낡은 양복을 정성껏 다려 입었습니다. 구두약 냄새를 맡으며 거울을 보는 제 얼굴엔 주름진 미소가 가시질 않았죠. 약속 장소인 일식집에 앉아 녀석이 들어오면 해줄 칭찬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30분, 1시간, 시계 태엽 소리만 적막한 방안을 채울 뿐 수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갈 때쯤 정적을 깨고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수연 씨 가족 되시나요? 여기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셔야겠어요. 위급합니다. 택시 안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길. 수연이가 아니길. 착각이었다고 말해주길. 하지만 병원 복도에 들어선 순간 저를 맞이한 건 싸늘하게 식어 흰 천에 덮인 내 아들 수연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쳤고 녀석은 피할 틈도 없이 당했다는 믿기지 않는 소리만 귀를 때렸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일어나봐. 왜 거기 누워있어? 아빠랑 밥 먹어야지. 일어나, 수연아. 안 돼. 이거 거짓말이야. 수연아, 일어나! 일어나라고! 무너져 내리는 무릎을 겨우 붙잡고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기가 가득했던 그 손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건네준 녀석의 유품 가방. 그 안에는 저에게 주려던 건강식품 상자와 피로 얼룩진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피냄새에 진동하는 그 편지를 벌벌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편지지는 이미 수연이가 썼을 눈물 자국과 사고의 흔적인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아이가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고 제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그 잔인한 비밀이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들 수연이에요. 막상 아빠 얼굴을 보면 쑥스러워서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몇 자 적어봅니다. 아빠, 사실은요, 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무겁게 담아온 비밀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죠. 제가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요. 아빠는 제가 잠든 줄 알고 의사 선생님이랑 밖에서 한참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 그때 어렴풋이 잠결에 다 듣고 있었거든요. 수혈이 급한데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는 말, 아빠랑 저 사이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는데 어린 마음에도 심장이 발끝까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아빠 몰래 서랍 깊숙이 숨겨진 그 종이를 찾아냈어요. 친자관계, 불일치, 잉크조차 마르지 않은 것처럼 선명했던 그 차가운 글자들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은 온통 캄캄한 밤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혹시라도 아빠가 나를 남의 자식이라고 미워하면 어쩌나, 엄마처럼 나를 두고 떠나면 어쩌나. 아빠가 출근하시는 새벽, 아빠가 나가시면 저는 신발장 앞에 서서 저녁 때 아빠가 꼭 돌아오시길 간절히 빌었어요. 그런데 아빠, 이상하죠? 아빠는 그날 이후로 오히려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셨고, 현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돌아온 날에도 제 공부방 불이 켜져 있으면 문틈으로 한참을 웃으며 바라보셨잖아요. 검사지를 몰래 치우며 아빠가 혼자 삼켰을 그 지옥 같은 마음을 저는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그때 다짐했어요. 이 세상에 내 아빠는 오직 정동수라는 남자 한 사람뿐이다. 나를 위해 손톱이 빠지고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일하는 저 거친 손등이 내 우주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살았어요.
아빠가 어디 가서든 내 아들 최고다라고 자식 자랑하며 어깨 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빠는 저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제 영혼과 인생은 전부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준 사랑으로 빚어진 거예요. 제 몸속엔 아빠의 땀방울이 흐르고 있어요. 아빠, 오늘 제가 큰 프로젝트 포상금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아빠가 평생 입어온 저 낡은 작업복 이제 제가 다 벗겨드릴게요. 그리고 저를 버린 엄마라는 분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그분이 준 상처까지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아빠는 이제 일하지 말고 저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만 보고 사세요. 그동안 아빠가 저 하나 지키느라 포기했던 그 세월들 제가 다 갚아드릴 거예요. 이 편지 읽고 절대 울지 마세요. 아빠 인생을 응원하는 든든한 아들이 항상 곁에 있을 거니까요. 아빠, 저를 거둬주셔서 제 아빠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피 묻은 건강식품 박스를 보니 포상금을 받자마자 제 건강부터 챙기겠다며 달려갔을 녀석의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녀석은 저와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7년을 숨겨온 그 무거운 비밀을 고백하며 이제는 자기가 저를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 아들이 지금 차가운 천조각 하나에 덮여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녀석은 너무 조용합니다. 뭐라고 한마디라도 좋으니, 아니 신음이라도 좋으니 조금만 말해주면 안 될까요? 나를 놀래켜줄 장난이었다고. 제발. 장례식장 둘째 날, 정적이 감도는 빈소에 천박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불청객 김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초상집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명품백을 어깨에 메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연기하며 가증스러운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수연아. 정동수, 당신 미쳤어? 애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 지경을 만들어? 내 아들 살려내라고! 그녀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조문객들 앞에서 저를 무능한 아비로 몰아세웠습니다. 무능한 당신 밑에서 고생만 하다가 객사했잖아. 내가 진작 데려왔어야 했는데. 저주스런 주둥이에서 나오는 소리에 제 안의 퓨즈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품 안에서 피 묻은 수연이의 편지와 17년 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그녀의 화장기 번지르르한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김민정, 그 더러운 입 닥쳐. 네가 저지른 역겨운 짓거리가 여기 다 적혀 있어. 사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조문객들이 다 듣도록 포효했습니다. 남의 자식 임신해서 나한테 떠넘기고 보험 삼아 결혼한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엄마 노릇이야? 수연이가 네 자식이라고? 너는 수연이한테 벌레만도 못한 년이야. 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영정사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아들의 편지를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읽어. 내가 버린 아들이 죽어가면서도 너한테 뭘 남겼는지 똑똑히 읽으라고.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민정의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6학년 때 모든 진실을 알았고 민정의 추악함을 덮어주기 위해 더 밝게 웃으며 저를 지켜왔던 겁니다. 그녀가 쓰레기처럼 내던졌던 아이는 사실 그녀의 추악한 비밀을 온몸으로 막아주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민정은 그제야 자신이 발로 걷어찬 것이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온몸으로 감싸주던 마지막 구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수연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 나한테 욕이라도 하지. 왜 혼자 이걸 다 안고 살아? 나 같은 년이 뭐라고. 내가 죽어야 해.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민정은 바닥을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비 없는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가슴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죽고 싶다고? 아니, 넌 죽어서도 안 돼. 넌 오늘부터 네가 버린 아들이 숨죽여 울던 그 긴 세월을 1분 1초도 빠짐없이 기억하며 살아야 해. 네가 누리는 그 모든 안락함이 수연이의 피눈물이었다는 걸 뼛속까지 새기라고. 수연이는 죽어서도 너를 용서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야. 너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고 평생 지옥에서 살아. 이제부터 숨 쉬는 게 지옥일 테니까.
조문객들의 싸늘한 멸시와 침 뱉는 듯한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는 추악한 과거가 발가벗겨진 채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가방은 바닥에 굴러 더러워졌고 번진 화장은 마치 괴물의 형상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평생을 아들의 핏값과 자신의 죄악에 짓눌려 숨을 쉴 때마다 바늘을 삼키는 듯한 살아있는 지옥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수연이가 생전에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녀석의 채취가 남은 듯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진 속 수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를 진짜 아버지로 선택했고 자신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저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세월을 더 밝게 웃어왔던 것입니다. 수연아, 보고 있니? 아빠, 이제 네가 말한 대로 여행 시작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날리는 아들을 보며 저는 녀석이 편지 끝에 남겼던 마지막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 인생 사세요. 여행도 다니고 그것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못난 아비에게 건네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내 아들이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가짜 부자라 불렀을지 모르나 우리 사이의 사랑만큼은 그 무엇보다 뜨겁고 진실했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바다로 보내주며 30년 전 그 작은 아이를 처음 품에 안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그날의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꼭 수연이의 웃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내고 노을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들이 남겨준 정동수라는 남자의 인생을 이제는 슬픔이 아닌 찬란한 추억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맙다, 수연아.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수연이를 보내주며 저도 이제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 아들 수연이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비참한 복수가 아니라 저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나 따뜻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 아들 수연이와 제가 함께한 이 소중한 기록이 더 많은 분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부자를 응원해 주세요. 제 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